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제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끔찍했던 순간을 선명하게 떠올릴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저는 그저 무력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쓰러져 있던 이는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자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거머쥔 남부러울 것 없는 젊은 CEO, 강태준 씨였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격렬하게 경련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저택에 고용된 가정부로서 그를 돌보는 것이 저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상황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의 어머니이자 저의 고용주인 김 여사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그에게 진정제를 줘. 해독제라고 생각하고. 무슨 짓이든 좋으니 그를 진정시켜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여사님이 건넨 알약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독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게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준은 외부인에게 극심한 공황 발작을 일으켜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심하지. 너는 그가 유일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존재야. 너만이 그에게 해독제가 될 수 있어.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진정시켜야 해.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명령이자 동시에 무시무시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저는 선택권이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저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가련한 존재.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저의 인생 또한 뒤바꾼 그날 밤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날의 흔적은 제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무력했던 그 밤의 비극이 제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로 쉰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었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더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저를 원망하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마음과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빚을 갚기 위해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곳이 바로 강태준 씨의 저택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히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넓은 정원과 웅장한 저택,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화려함은 제가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하며 그들의 세계와 제 자신을 분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제 존재는 그저 저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준 씨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늘 바빴고 제 존재는 그의 시야에 들어올 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그의 방을 청소할 때 그의 방에 가득 쌓여있는 책들과 차가운 분위기를 보며 그의 삶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혼자 남겨진 그의 모습은
저의 고독과 겹쳐지며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완벽하며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는 그의 얼굴에서 언뜻 스치는 공허함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부와 명성, 성공을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태준 씨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조용한 가정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태준 씨의 발작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급히 제게 그를 진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그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았고 그의 손이 제 손목을 감싸 쥐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꼈습니다. 그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밥을 짓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강태준 씨의 방을 청소할 때도 저는 전과 같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제 심장은 늘 죄책감과 불안에 짓눌려 있었고 매일 밤 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서 있었고 그의 경련하는 몸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강태준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보다 더욱 완벽하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 밤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제게 일어나야 했는지. 하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저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표정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미묘한 불편함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밤의 충격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마트에 나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두 줄은 제게 충격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제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잔인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딸에게도,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도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과 헬쑥한 얼굴. 더 이상 예전의 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없이 무력한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강태준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갈 용기는 제게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믿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제 잘못으로 돌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김 여사님에게 알려진다면 저는 이 저택에서 쫓겨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지우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예전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했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시절. 빚에 허덕이고 남편을 잃고 딸에게 버림받은 후에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언젠가 다시 평범하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몸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은 제게 희망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 제가 겪은 고통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 씨의 방을 청소하다가 저는 실수로 작은 액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린 태준 씨가 한 여자와 함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태준 씨의 표정은 제가 보아온 그의 어떤 표정보다도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태준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액자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약하고 순수한 모습을 들킨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그와 저 사이에 어떤 미묘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에서 오는 동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이 저택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 아이를 낳고 다시 혼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제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 월급을 받는 대로 조용히 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떠나기 직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속이 좋지 않아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태준 씨의 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제 방으로 사람을 보냈고 결국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김 여사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제 몸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미영 씨, 왜 이렇게 얼굴이 헬릴쑥해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심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묵묵부답으로 서 있자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끌어 집안 전용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제 몸을 꼼꼼히 살폈고 결국 제 임신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내보내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말해봐. 누구의 아이야 감히 이 저택에서 그런 짓을 벌여.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도, 그럴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침묵하자 그녀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내 아들을 이용하려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 무슨 꿍꿍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결국에는 제 탓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아들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도 그녀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강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곁을 지나쳐 소파에 앉았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태준 씨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태준아, 이 여자가 임신했단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김 여사님의 말에 태준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저에게 미안함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태준 씨의 침묵을 보고 더욱 확신에 찬 듯 보였습니다. 태준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이제 당신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아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일을 잊으세요. 이것이 당신에게도 가장 좋은 길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비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말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정말 순진하구나.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집에서 일하겠어? 어차피 원하는 건 돈과 신분 상승일 텐데. 그녀의 조롱 섞인 말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태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태준 씨의 말은 저에게 어떤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뜻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의 세계에서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이 아이를 제 힘으로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쫓겨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김 여사님은 제게 적지 않은 돈을 쥐어주며 이 돈으로 아이를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더러운 오명과도 같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짐을 챙겨 그 화려한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게 기나긴 악몽의 시작이었고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서울의 좁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창문 없는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저를 고용해 줄 곳은 없었습니다. 제 몸은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었고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원치 않은 임신이었지만 이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고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힘을 냈습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저에게 희망이자 제 모든 고통을 치유해줄 존재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떠난 딸에게는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비극은 이제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이 아이의 운명까지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빈혈로 쓰러졌을 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게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몸의 고통을 잊은 채 오로지 아이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좁은 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습니다. 낡은 컴퓨터로 인터넷을 검색했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밤낮으로 뜨개질을 하며 작은 인형과 아기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작품들은 저에게 잊었던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위해 작은 털실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저의 아기만을 위한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복도 잠시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준 씨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제 고시원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좁은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어떤 망설임과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내보낸 줄 몰랐습니다. 돈도 받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저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온 것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제가 앉아있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털실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말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저처럼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같은 종류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그의 차는 여전히 거대하고 검은색이었고 그 안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 저택으로 돌아가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하는 것일까? 저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저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작은 화단이 딸린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하셨잖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에게도 비밀로 할 겁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당신의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 돈을 거절했는지 알게 된 후부터 당신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죄책감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고시원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기본적인 식재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준 공간에서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제 손으로 만든 털실 신발을 작은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씨는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나중에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제가 차려준 밥을 먹었고 저는 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거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왠지 모를 편안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 털실로 아기 옷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준 씨는 묵묵히 저의 뜨개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 줄 아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딸아이가 어렸을 때도 많이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손녀를 위해 만들어주는 기분입니다.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는 술에 취한 채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완벽한 가면을 벗어던진 채 제게 그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셨고 어머니는 항상 내게 완벽만을 강요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꼭두각시처럼 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당신에게서 엄마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CEO가 아니었고 그저 외로운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품에 안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모른 척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를 찾기 위해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었고 끔찍한 운명의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기적처럼 다가온 구원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이제 매일 저녁 제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고 돌아갔지만 어느새 그는 제가 털실로 뜨개질을 하는 동안 옆에 앉아 말없이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낯설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그의 외로움을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그런 모습에서 위안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과거의 일을 캐묻지 않았고 저는 그에게 그의 복잡한 가정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 우리에게 충실했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뜨개질을 계속했고 그는 제가 만든 작은 털실 신발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정말 작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실래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빛나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살던 우리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게는 고통과 절망으로 다가왔던 아이가 그에게는 빛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저처럼 이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는 늘 아버지의 기대와 어머니의 강요 속에서 외롭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마음껏 뛰어놀아 본 적이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발작도 사실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결국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딸에게 버림받은 후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잊었던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면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두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과 안식처가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그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연민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장을 보러 간 사이 태준 씨가 제 집을 꾸며주었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아기자기한 식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선물한 화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찾아 주려 했던 것입니다. 미영 씨,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는 제 뱃속의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품에 안겨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함께 이 아이를 키우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무렵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유리와 같았습니다. 태준 씨와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기에 거대한 폭풍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 씨가 제 집으로 온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태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 김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훑어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곳을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앞에 놓인 뜨개질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만든 작은 털실 신발과 아기 옷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태준아, 이 여자와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니, 게다가 이 더러운 곳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김 여사님은 태준 씨의 말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네, 잘못, 네가 뭐가 잘못이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천박한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데, 이 여자는 너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네 신분을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다시금 그들의 세상에 갇히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태준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태준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들어봐, 이 여자야. 너의 딸에게 돌아가. 나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 빚더미에 앉아 딸에게 버림받고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자인 거 다 안다고.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딸과 화해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그러니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놓아줘.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을 꺼내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태준 씨는 저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미영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놀란 눈으로 태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이 여자와 이 아이를 선택한다면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네 회사를, 네 명성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의 말은 단순히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태준 씨를 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김 여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미영 씨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저는 저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태준 씨가 더 이상 외롭고 상처받은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지키고 우리의 아이를 지키려는 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손은 저를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함께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리의 손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었고 뱃속에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대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요한 침묵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그를 회사에서 해고했고 그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한 남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태준 씨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남자였을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제가 미안해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가 떠날게요. 그럼 당신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미영 씨,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벽한 CEO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당신의 남편이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포기한 것은 당신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준 씨는 이제 일자리가 없었고 우리는 가진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아껴두었던 돈을 건넸습니다. 그 돈은 제가 가정부 일을 하며 모아둔 모든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라도 시작해요. 저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을 믿어요. 그는 제 손에 든 돈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했고 태준 씨는 예전에 배웠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저는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쓰지 않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제 귀를 간지럽혔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태준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했고,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그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태준 씨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에게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는 제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내게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작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항상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아들이 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남편이자 이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보며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비극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빛을 비춰주었고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두 영혼이 아니었고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에는 매일같이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뜨개질로 작은 아기 용품들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우리의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영 씨, 이제 우리 둘만의 회사를 차립시다. 당신은 디자인을 맡고 나는 프로그래밍을 할게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태준 씨가 그동안 연락을 피했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달리 초췌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에 차 있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너 없이 엄마는 살 수가 없어. 그녀는 태준 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태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지난날의 상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태준 씨의 단호한 말에 결국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나는 너를 가뒀고 너의 날개를 꺾어버렸어. 그녀의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배에 손을 얹었고 그 모습을 본 김 여사님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태준이의 아이인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 아이는 저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미영 씨는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말에 김 여사님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배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빛이라는 걸.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고 오로지 슬픔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매일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뜨개질하는 것을 돕고 저와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영 씨, 당신이 내 아들을 구원해 줬어. 내 아들은 당신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고 서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태준 씨는 그의 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난날의 상처를 용서했고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권위적인 어머니와 무력한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하는 대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빛나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아이는 태준 씨의 푸른 눈을 닮았고 저의 따뜻한 미소를 닮았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잊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우리의 삶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뱃속에 품었던 빛나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작은 아파트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그가 말했던 대로 작은 프로그래밍 회사를 차렸고 저는 그의 파트너가 되어 회사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침이면 태준 씨는 빛나의 손을 잡고 등굣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차가운 CEO가 아니었고 그저 딸에게 다정한 아빠이자 제게는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요리가 서툴렀지만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배우려 노력했고 우리는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빛나는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와 달리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미영 씨,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 저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고서야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태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 우리 결혼식을 올립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 앞에서 당당하게 부부가 되고 싶어요.
그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은 제가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새로운 삶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태준 씨의 어머니인 김 여사님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눈빛으로 미영 씨,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비극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서로에게 향한 진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저에게 해독제였어요. 당신의 진심이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니까요. 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미영 씨, 당신이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빛나는 이제 훌륭한 성인이 되었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지만 그 끝은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